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군이 인공지능 딥시크를 중심으로 군사 체계를 급속히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군의 입찰 공고와 특허 자료를 종합한 결과 딥시크가 중국군 무인 전력의 핵심 AI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군의 조달 공고 중 최소 12건에서 딥시크가 언급됐으며 경쟁 모델인 알리바바의 Q1은 단 한 차례만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보안 기업 레코디드 퓨처의 인식트 그룹은 중국군과 방산업 기록에서 딥시크가 150차례 이상 등장했다며 딥시크 V3와 R1 모델 출시 직후 중국군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술 도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하드웨어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 상무부가 2022년 엔비디아 A100과 H10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음에도 중국 국방과학기술대 등은 올해 6월까지 이 칩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시에 화웨이 AI 칩 등 자국산 반도체를 채택하는 추세도 두드러지며 중국군이 미국산에서 자국산으로 전환하는 칩 자립 과도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전 적용의 단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해 캄보디아 합동훈련 골든 드래곤에서 소총을 장착한 AI 로봇견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로봇견은 적진으로 돌격하며 정찰, 제압 사격을 수행했고 이후 보병이 진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중국 방산업체 노린코가 개발한 전술 차량 P60에 딥시크를 탑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은 시속 50km로 이동하며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표적을 식별했습니다. 중국군의 무인작전 부대는 지난 9월 종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무인 전투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1,500km 반경에서 2톤의 무장을 운반할 수 있는 성능으로 평가됩니다. 로이터는 중국군이 딥시크를 활용해 인간 개입이 거의 없는 드론 편대 작전을 구현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베이 항대의 특허에서는 딥시크 기반 드론이 저고도 항공기 특성을 자동 인식하고 표적을 추적하는 기술이 확인됐습니다. 딥시크의 전장 응용은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전략 판단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안공업대는 딥시크 시스템이 1만 개의 전투 시나리오를 48초 만에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48시간 대비 3,600배 빠른 속도입니다. 인식트 그룹은 중국군이 딥시크를 활용해 정보 분석과 보고서 작성, 공개 정보 수집을 통합한 자동화 도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는 중국의 군사, 정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국군의 속도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인공 눈으로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가 주도한 국제공동연구진은 황반변성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약 80%가 시력 회복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세포가 손상된 눈의 초소형 칩을 이식하고 특수 안경으로 수집한 시각 정보를 칩을 통해 시신경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으로 시세포가 가장 밀집된 부위인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중심 시력이 사라지면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 500만 명이 앓고 있는 건성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금까지는 근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시세포가 죽어도 망막의 신경세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장치 프리마는 가로 2mm, 세로 2mm, 두께 0.3mm의 무선칩으로 카메라가 달린 안경과 허리 착용형 포켓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안경이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가 적외선으로 변환해 칩에 전송하면 칩이 이를 전기신호로 바꿔 신경세포에 전달합니다. 전지는 필요 없으며 태양광으로 작동합니다. 연구진은 2005년 처음 구상을 시작해 20년에 걸쳐 임상 단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유럽 5개국 17개 기관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시력이 20 over 320, 한국 기준 0.06 미만이던 환자 32명 중 26명이 시력 검사표 2줄 이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개선됐습니다. 평균적으로 5줄을 읽었고 한 환자는 12줄까지 읽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가자의 3분의 2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9명이 일시적인 안압 상승이나 망막 출혈 등을 겪었지만 대부분 2개월 내 회복됐습니다. 연구진은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화소수를 늘리고 컬러 영상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칩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재 378개 화소에 불과하지만 차세대 버전은 1만 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영국의 슐라 어바이는 다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홀츠 본대 교수는 망막이 완전히 손상된 환자들이 글자를 읽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다니엘 팔랑커 스탠퍼드대 교수는 현재 칩은 1세대 모델이지만 고해상도 칩과 전자줌을 결합하면 시력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식형 인공망막은 황반 변성 외에도 망막 색소 변성증 등 시세포가 파괴된 질환에 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줄기세포 기반 광수용체 재생, 광유전학 치료, 뇌시각 피질칩 이식 등과 함께 시각 재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몰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균열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세계 패권 국가의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재정과 생산, 사회 구조가 동시에 붕괴하는 복합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달러 패권과 군사력, 실리콘밸리 기술 산업은 미국의 외형을 지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 기반은 이미 부채와 불평등 위에 서 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세금 기반에서 부채 기반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운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는 재정 적자 폭증을 낳았습니다. 레이건의 감세는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집중됐고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3년 발표된 스타워즈 계획은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며 국가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제에서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로 변했습니다. 2000년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 부채 구조를 전쟁 경제로 고착화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동시에 침공했지만 전쟁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비 8조 달러 이상을 모두 부채로 충당한 최초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버드대 린다 빔스 교수의 말처럼 미국은 신용카드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았고 군산 복합체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 심화에 동참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나프타로 제조업 해외 이전을 촉진했고 금융 규제를 해제해 2008년 금융위기의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 자본을 구제했지만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생산과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빚과 금융으로 소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는 이러한 구조적 붕괴를 드러냅니다. 총 부채 37조 달러, 연간 이자 비용 9,520억 달러. 이제 미국의 예산 중 교육, 주택, 노동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중산층은 붕괴하고 상위 1%의 부가 집중되는 자본 지배 경제가 굳어졌습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분석한 대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면 부의 집중은 가속화됩니다. 상위층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부를 늘리고 하위층은 신용에 의존해 생존합니다. 생산성은 정체되고 세입 기반은 약화되며 국채 발행만 늘어납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결국 정치적 분열로 이어집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적 이동성을 무너뜨리고 불평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극단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쇠락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트럼프의 등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40년 누적된 분노와 불신이 한 인물을 통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가 멈췄습니다. 미국의 초정밀 제재로 푸틴 대통령이 의존하던 석유 돈줄이 차단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전례 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루크오일과 로스네프트를 비롯한 주요 석유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이 전면 동결됐고 러시아의 달러 경제망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석유 수출에서 나오는데 이 수입으로 전쟁을 유지해온 푸틴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석유의 국제 거래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중국과 인도의 손절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원유의 80%를 떠안던 두 국가는 미국 제재 이후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인도 최대 정유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미국 제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계약을 조정 중이고 중국 국영 석유 회사들도 해상 운송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루 350만 배럴 규모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러시아는 팔 수 없는 석유 재고를 쌓아두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부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남성 노동력은 고갈됐고 금리 인상으로 기업 대출은 막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 금리는 17%로 기업 활동은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중산층은 외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금융 압박이 아니라 러시아의 생명선을 끊는 전략적 봉쇄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같은 날 러시아산 에카 천연가스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로 하락하며 푸틴이 자랑하던 에너지 패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전쟁 억제 수단이라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돈도 인력도 시장도 없습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석유 제국은 지금 조용히 붕괴 중입니다. 뉴스 더 개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